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카카오는 내년에도. 내년에도 S&P 500이 나스닥보다 좋을 수 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가 실적이 1년에 한 12% 15% 성장을 한다. 잘 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구글이 한 10에서 12% 성장해요. 돌려도 구글이 먼저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이버랑 구글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저렴하지도 않고 향후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장기 투자했을 때는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네. 메모리라는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이제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도 마찬가지고 세계 시장에서는 과점이라고 볼 만큼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점된 시장에서 돈을 창출해서 다음 기술에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늦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군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정깡님 한번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삼성전자로 많이 이런 스윙 투자를 그렇죠.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거 연습해 놓으시면 저도 이제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차트 스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뭐 일본 기준 주봉 기준으로 스윙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3개월에 한두 번 뭐 이렇게 수익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3개월에 한두 번씩 5%씩 계속 수익을 실현하면은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네. 여기다가 막 3배 막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정깡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네. 레버리지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혹시 그 네이버 카카오 또 안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2022년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이거 안 되나요? 안 돼요. 네이버 카카오는 안 돼요? 네. 카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신규 IPO, 추가 IPO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카카오는 여전히 이제 제가 저희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카카오 안티 수장님 혹은 뭐 카카오 저격수, 뭐 카카오 저승사자 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뱅크를 보시는 게 낫지 카카오페이도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규 IPO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지주사 관점으로 보면은 카카오는 여전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싸요. 네.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주봉 기준으로 한번 열어서 보시고 나스닥 주봉이랑 색깔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방향성이 똑같아요. 그럼 나스닥이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이버를 투자하시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2023년도에는 테크주가 아주 안 좋을 것 같다. 지금 IB들 중에서 테크를 매수 콜 하시는 곳이 거의 없어요.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따로 이제 한 종목에 대한 매수를 얘기하는 곳은 있지만 나스닥에 대해서 매수를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네이버를 매수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어디까지 실적 쇼크가 나올지 그리고는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충분히 투자에 대한 가치는 있지만 지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조금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S&P 500이 한 20% 빠지고 네. 나스닥이 한 30% 이상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요. S&P 500하고 나스닥 100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테이버님은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전 S&P 500이요. 그래요? 네. 지금 워렌 버핏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지금 뭐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뭐 카라이칸이라는 분도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면은 필수 소비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스닥에 필수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은 포함이 안 돼 있진 않지만 비중이 너무 작아요. 네. 그러고는 뭐 에너지 업종은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다 이제 S&P 500과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 나스닥의 핵심은 기술주 그리고는 혁신 이런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는 뭐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매크로로 그냥 알고리즘 매매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금리가 떨어져야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서 과연 나스닥이 S&P 500의 성장률, 수익률을 2022년도에도 못 따라왔는데 2023년도에도 이제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 100이 전 여전히 이제 S&P 500보다 PER도 높기도 하고 그러고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적 충격이라고 하면은 그 실적 충격에서 좀 더 경기 침체 구간에서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곳이 기술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이냐 S&P 500이냐 그러면은 저는 S&P 500. 아, 그렇군요. 네. 와,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갈리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럴 때는 거의 저점은 나왔으니까 나스닥에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더 크지 않겠냐.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스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 장기적으로. 예, 근데 올해 2023년을 놓고 보면은 음. 나스닥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음. 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네. 올 말에 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가을, 그죠? 여름 지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좋을 수 있죠. 그 관점에서는. 그 0.25 정도만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페드와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기준금리의 상단을 5%로 보고 있어요. 4.75에서 5%. 약간 5%를 안 넘을 것이다라고 배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그 JP모건 회장님이 JP모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금리 6%까지 올려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표님이긴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짬밥을 정말 오랫동안 드신 분인데 이분이 6% 얘기를 하면서 나는 5% 확률 50%, 6% 확률이 50%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정말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까 라는 그 질문에서 연준이 왜 금리를 낮춰야 돼? 라고 다시 물어보면은 경제가 힘드니까 경제가 힘들어서 문제가 터지면은 레고랜드 터졌을 때 우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줬냐? 아니다. 네. 정부가 돈을 넣어줬다. 네. 사고가 터질 것 같으면 정부가 돈을 풀고 민생이 힘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쓰면서 고금리를 끌고 갈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눌리더라도 고금리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투자자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업이 망할 것 같고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은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떨어져도 세상은 돌아가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기업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고금리 상황에서 실적이 도대체 어디까지 박살 날 것이냐.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여전히 소비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 실적 잘 납니다라고 하면은 지수 반등 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렇죠. 애플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P&G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지난주부터 룰루레몬이 실적을 하향 조정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이 실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베드베스 비욘드도 이제 파산으로 갈 것 같다라는 썰이 또 나왔어요. 유통업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또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월마트와 타깃이라는 곳이 또 목표 실적을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또 걱정을 하겠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월급을 받고 소비는 계속 하는데 문제는 기업이 돈이 안 남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격으로 실적으로 녹아 나오는 이 레깅 구간 속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과연 연준이 실적을 보고 금리를 낮출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거는 걱정스러운 거는 연준이 금리를 안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너무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 그러면 시장이 금리를 낮춰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를 꺾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실적 충격으로 크게 연결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죠 3월, 5월, 8월까지 계속 이 컨디션이 이어지면은 그래서 올해 연말은 그죠. 그래서 아마 상과절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걸 거예요. 기대감이 올랐다가 연말 돼서 진짜 아닌 해를 보고는 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못 가. 못 가고 눌려 있다가 확실히 이제 돌아서는 걸 보면은 뒤에 올라갈 거야. 상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 다른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상저하저를 본다. 계속 눌려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에는 힘싸움이거든요. 매수가 세냐, 매도가 세냐. 근데 저는 상저하저를 말씀드린 이유가 먼저 채권 시장에 버블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금리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 평균 혹은 지난 10년 평균 값까지 버블이 좀 껴야죠. 기준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10년물 채권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앞자리가 2자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10년물 채권이 지난 골디락스 구간 이제 2008년 리만 터지고 난 뒤에 코로나 이전 구간까지 저금리 구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2.5% 인플레이션이 달성되었던 그 구간에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한 1% 후반대에서 2% 후반대, 3% 정도까지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5에서 한 4%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올 구간이 많아요. 채권으로 먼저 돈이 들어간다는 네, 거죠. 채권으로 돈이 더 들어가고 채권 시장 앞자리가 이자가 돼야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순서상 채권이 좋아져야 주식이 좋아질 텐데 지금 채권이 3.4, 3.5만 되면 올라가거든요. 어제도 파월 의장이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노코멘트 하는 동안 주식은 올랐지만 어제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과 지금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좀 버블이 꼈다. 이 정도면 진짜 과한데?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채권 시장에서 먹을 게 없네 하고 주식으로 돈이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카카오는 내년에도. 내년에도 S&P 500이 나스닥보다 좋을 수 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가 실적이 1년에 한 12%, 15% 성장을 한다. 잘 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구글이 한 10에서 12% 성장해요. 돌려도 구글이 먼저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이버랑 구글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저렴하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네이버의 성장이 막 이렇게 뭐 포시마크 인수하고 이번에는 뭐 C2C 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장기 투자했을 때는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올해는 이제 테이버님은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네이버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저 네이버 쇼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하고 마일리지 쌓이면은 마일리지만큼 주식 삽니다. 그래요? 네. 마일리지가 뭐 15만 원, 20만 원 모이면은 그냥 주식 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모아간다가 네이버는 장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으긴 하되 비중을 그렇게 늘리진 않아요. 네. 그 포시마크 진출 이런 것도 좀 낙관적으로 보세요? 네, 저는 포시마크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하지 못한 부분에서 또 구글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네이버가 한국에서 이제 당근마켓이 통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당근마켓이라는 걸 인수를 했죠. 근데 그 지금 미국의 C2C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대형 빅테크들이 진출하지 않은 몇 안 된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네이버가 지금 진출을 한다는 거죠. 웹툰 시장도 이제 똑같은 관점인데 웹툰 시장이 기존에 어떤 플랫폼이 없던 시장인데 만들어서 들어갔고 그게 대박이 나니까 그게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됐듯이 이 부분에서 다른 테크 기업과 차별성을 둬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랑 카카오랑 이렇게 보면 카카오가 한 1, 2%씩은 더 오르더라고요. 네. 빠질 때도 좀 더 빠지고 그건 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무래도 투심이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좀 더 무겁고 기관들의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한 주의 가격도 좀 더 비싼 편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주식의 무게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느냐가 결국 그 주식의 좀 탄력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닉스를 투자하는 사람은 좀 더 이제 변동성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차트로 보면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까보면은 좀 더 많이 빠지고 좀 더 많이 오르는 거죠. 변동성은 크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카카오는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드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서는 네이버. 네.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 네. 이렇게.